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소에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할 일을 겪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 프로에 글을 쓰고 제출해 보려고도 했지만 부담되어서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이들도 제 처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많은 이야기가 쏟아질 것 같아서요. 만약 내 이야기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TV 프로그램보다는 이곳이 더 접근성이 좋아 보여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결혼 전까지는 회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하는 게 좋았던 것인지 이상하게 연애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주변에서는 제게도 슬슬 나이가 찬다며 결혼 이야기를 묻기도 했지만요. 남자를 만나려면 어디를 돌아다녀야 남자를 만날 테니까 맨날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회사 업무로 알게 된 거래처 직원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이 일을 하면서 다 같이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며 자꾸 얼굴을 볼 일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점점 얼굴을 익히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이 있는 건지 또한 점점 저와 가까워지려고 하더라고요. 남들 몰래 괜히 제 안부를 함부로 하더라고요. 묻거나 제 커피 취향을 기억하고 있는 등 제게 자꾸 업무 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무시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업무 핑계를 대며 저와 사석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저 승지 씨, 혹시 토요일에 시간이 좀 있으세요? 이번 주말이요. 주말에 왜요? 아니요, 뭐 별거 아니고 제가 업무 관련으로 조언이 필요해서요. 업무 관련이라면 지금 물어보세요. 평소에 해결해도 되는 거 아니면 왜 굳이 주말에 만나야 하나요? 그게 지금 하는 업무와는 좀 동떨어진 일이라서 회사 사정으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이럴 때 승지호론이세요. 승씨께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승씨가 저에 대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업무 관련 이야기는 주중에 하시는 편이죠. 아니면 필요한 도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사실 그냥 승재 씨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있는데 순진한 것인지 생각이 짧은 것인지 상대방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큰 관심도 없었고 함께 일하는 동안 불편한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표현되면 객관적으로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도적으로 더 차게 행동하여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쪽에서 직접적인 고백을 받은 적은 없어서 더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로 세련되게 거절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날렵하게 제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완전히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전에는 말없이 커피만 건네주던 사람이 이제는 솔직하게 제 취향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영화표가 생겼다며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절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를 무시하며 성급하게 접근하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업무적인 대화 이상은 사적인 대화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문을 닫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무시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작전을 바꾸어 제 부모님께 눈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외근을 나갔을 때 우연히 그 사람의 차를 타게 된 것은 꼼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까지 함께 했던 일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혼자 내려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차를 타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집이 가장 멀어서 저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었습니다. 창현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태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그람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양해를 구해 하더라고요. 승지 씨, 정말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아, 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지금 집에 부모님께서 다 계실 텐데 많이 급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남의 집에서 폐기 내지 않는데 너무 급해서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불편하신 분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 달갑지 않군요.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 집에 들어가 재게 됐고 우연히 창현 씨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다죠. 초면에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민망하고 죄송해서 모두 몸이 불편해요. 아니에요. 왜 이런 일로 죄송해요까지 하고 우리 승지까지 데려다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업무적으로도 우리 승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승지를 쉽게 도움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민폐만 끼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젊은 사람으로서 요즘 사람들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해요. 저희 부모님이 창현 씨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셨다는 것을 보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요. 그날 이후로 창현 씨가 저희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우연히 백화점에서 마주치고 저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어느 날에는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더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창현 씨가 따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감사했다며 선물까지 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현 씨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을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술까지 함께한 것으로 보이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창현 씨 이야기를 자주 꺼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았다거나 협력이 있었다는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맞아.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건지 웃기네. 정말. 너 없이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진짜니? 그럼 왜 그 엄마는 몇 번 보니까 사람 좋은 것 같아 보이더라.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도 어때? 여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 대체 내가 없는 사이에 그 부모님을 어떻게 금하셨지? 부모님께서 이미 참 씨를 제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는 바람에 나는 부모님과 함께 느끼게 되었어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창현 씨를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는 노력이 가상의 기회는 줘야겠다 싶었거든요. 음에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둔 적이 없어서 뭐 만나봐야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왠지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창현 씨에게 선입견이 있었던 건진 몰라도 정식으로 만나본 창현 씨는 매너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좋다며 진지하게 다가오는 창현 씨와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얼마 뒤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이후에는 부모님도 무척 지엘 컬러 블루 기뻐하셨습니다. 창현 씨는 제게 그렇게도 공심성을 보여줘 연애하는 중에도 부모님께 저희에게 지극정성을 보이셨어요. 그 노력에 감동받으면서 창현 씨가 진심으로 그랬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후론 예전의 창현 씨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연애할 때부터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남자가 정말 맞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요. 결혼 전에 성실하게 보였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태하게 변한 모습으로 실망을 주었거든요.
회사에서 힘들다며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주말엔 피곤하다며 데이트를 하려 하지 않고 제게 투정을 부리며 밥 달라고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 전에는 나에게 열정적이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실망만 늘어가던 어느 날 남편은 상사가 하는 일에 이입하여라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취업할 생각조차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님께 사업을 시도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지만 쉬는 날이 점점 늘어날수록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취업하고 싶긴 한데 적절한 회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곳보다 힘든 회사에 가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이 있는데 취직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갑자기 사이라니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요? 그리고 사업을 할 만큼의 돈은 있어요. 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왜 시작도 전에 안 될 생각부터 하죠? 나도 다 구상해 놓은 사업 비전이 있어요. 물론 돈은 없지만 그래서 당신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업 자금을 좀 빌릴 수 없을까요? 우리 부모님께 사업 자금을 빌리겠다고 해도 좋을까요? 아, 두 분은 여유가 많으시니까 그 정도 어려운 일도 아니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사위가 어렵다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사업만 잘 되면 2배로, 아니 10배로 갚아드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자기가 장모님께 말 좀 꺼내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던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간절한 듯 계속 제게 부탁했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사회생활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분들이시라 그 정도 능력은 되시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회사 다닐 때는 무기력하다 남편이 사업 얘기에 눈을 반짝이며 의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남편을 지원하고 싶어졌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2배, 3배로 돌려줄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으며 저는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좋은 느낌을 받으셔서 기쁘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주신 이후 남편이 제 부모님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있어서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간절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이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리스크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계획 없이 무모하게 뛰어들었어요. 남편이 했던 말과는 달리 사업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고 성의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러다가 부모님이 빌려준 돈까지 다 잃을까봐 걱정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하고 있는데 뭘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수익성이 낮아 보이고 매우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 그냥 홍보를 열심히 하든가 뭘 해야 할 것 같아. 아, 정말 우려되는데.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호언장담한 대로 결국 예상대로 대실패를 거둬버렸어. 처음부터 간절함도 없고 대단한 노력도 없었으니 사업이 잘 될 리는 없었어. 하지만 남편은 사업이 망한 뒤에도 큰 걱정이 없어 보였어. 한번 호되게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도 여러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 정말 남편에게 사업할 돈이 남아있는 것일까? 없고 나도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사업을 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남편을 믿고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행동에 화가 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속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조용했지만 나는 반성하는 줄 알았던 차에 남편이 나 몰래 친정 부모님에게 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전부 날려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부모님 돈을 빌려서 당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자던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여서 우리 부모님께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요? 이젠 당신 덕분에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못 보겠어요. 왜 저런 일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욕심이 난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잘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장인과 장모님에게 빌려온 돈이라도 갚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해버린 건데요. 정신 차려. 그건 도박과 다를 바가 없어. 그것에 당신이 번 돈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돈을 썼는데도 그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여유 있으시니까 나에게 빌려주신 걸 테니 뭐야? 당신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여기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그만. 당신이 매번 이런 꼴을 참고 볼 수가 없겠네. 그냥 이혼하자. 참았다 참던 제가 결국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생각 없는 태도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지 않았어요. 돈을 조금씩 보내오긴 했지만 갚아야 하는 돈에도 이자를 포함한 아주 적은 금액만 보내는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액이라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만 보인다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노리고 친정 부모님께 최소한의 소액만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역겨웠고 제 돈이라면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것은 후회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봤는데 그 돈은 부모님의 돈이었고 부모님에게 면목이 없었죠. 이미 이혼한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때 남편에게 화가 난 걸 뛰어넘어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남편이 돈을 갚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닥달하게 한 거죠. 무슨 일이야? 돈을 갚으라고 전화했지. 어제 말한 대로 확실하게 입금하는 거지. 그 돈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나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 아, 그건 어제 전화로 한 이야기잖아. 갚는다고, 내가 갚겠다고 한 금액에서 1원도 모자란 돈 없이 입금하겠다니까. 그 전화하려고 또 전화한 거야. 다른 볼 일이 있나?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갚았고 제 소득을 제 시기에 입금했으니까 연락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일은 억지로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한 마음이에요. 돈을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지난달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제 일을 시작하여 이번 달부터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화 좀 삼가주세요. 약속을 지켜서 돈을 꼭 갚을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화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전화를 드릴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약속한 돈을 지켜줄 거라고요. 빠짐없이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꽤 자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는 날을 기억하는지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며 남편을 괴롭혔어요. 물론 저도 매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억지를 부리는 일이 괴로웠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악을 악물고 빠짐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전화로 달기 시작한 그 달부터는 약속한 금액이 정확하게 제 날짜에 입금이 됐죠.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좀 놓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 남편이 제 부모님의 돈을 면 한참 남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작 한 번 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넣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주의시킬 겸 전화를 걸려고 했던 중에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너네들이 죽었다고. 너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냐? 그렇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서. 내가 사채업자라고 더 심하게 우리 아들을 괴롭힌다고 저는 깔끔하지 못하게 손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죽었다니. 창현 씨가 왜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창현아, 우리 창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창현이 어떡하죠? 아이고 창현아, 저한테 전화를 건 어머님과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 남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했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사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 소식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일 전까지는 남편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저의 행동이 남편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남편의 빈소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안녕을 전해주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모의 원망에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는 제게 향해 시모도 제가 가진 죄책감이 크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라며 저를 노려보며 계셨습니다. 내가 여길 왜 찾아왔냐? 그리고 어떻게 내 아들이 구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손으로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걸까? 라며 자신의 원한을 드러내시곤 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몰아세워서 그래서 우리 창현이가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런데 넌 여기 왜 찾아왔냐? 우리 아들을 죽인 뒤 돈을 가져가려고 한 거니? 라며 저에게 불륜을 던지며 풀어내셨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여길 개판으로 만들고 다 뒤집어 놓으면서 그 돈을 가져가. 보라, 우리 창현이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도 니년대로 하라고 해보라고. 저기 부조금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창현이의 빈소를 다 뒤져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모두 가져가. 우리 창현이의 목숨도 내 목숨도 가져가라고. 눈물 섞인 원망을 쏟아붓는 시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시모의 원망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한 시모가 제 몸을 붙잡고 흔들며 위협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장례식장에 있던 시누이가 시모를 말리어서 더 큰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도 인사조차 못하고 빈소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빈소를 쫓겨나는 것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시호가 저에게 저를 돌려보내겠다며 장례식장 입구까지 따라온 시니가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하얀색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것도 주변을 살피며 몰래 말이에요. 미안해요. 아가씨,
오빠도 그렇고 나도 울지 말지 고민이 많았는데 꼭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그 일을 너무 궁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길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괜히 소란만 일으켰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새언니, 언니가 와줘서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오빠의 장례를 마치면 언니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혹시 오빠 때문에 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니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펼쳐보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는 엄마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저의 네이버입니다. 이게 뭔지 알 수 없지만 오빠가 언니에게 남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매우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의 유언장이 아닐까 생각되어요. 어서 가서 빨리 확인하고 연락해주세요. 저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급해 보이는 메시지에 신호가 있어서 어서 남편의 유언장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떠나라는 말을 했었답니다. 보며 궁금함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죽은 남편이 스스로 사고를 당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제게 유언장을 남긴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호는 별다른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고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지만 굳이 제게 빨리 장례식장을 떠나라고 재촉하여 저를 보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보이는 신우이를 붙잡고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어려웠고 신의 말에 따라 남편의 유고를 챙겨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신이 남편의 유고를 다 읽고 연락하라고 하였기에 그때 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이 건넨 남편의 유고를 책상에 두었습니다. 캐로 몇 시간이나 가만히 있는 걸로 계속했어요. 결사온 편지 봉투 안의 내용이 궁금해서 즉시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편지에 남편이 내게 원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편지 봉투를 열지 못하고 여러 차례 집어치웠다 놨다를 반복했죠. 결국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결국 편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인해 경악할 만한 큰 사실들을 남편이 나에게 남긴 편지로 인해 알게 되었어요. 그 편지는 남편의 유언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남편이 내게 한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녹는 확실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말로 시작된 글 다음에는 곧바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접근했던 것은 처음부터 모두 의도된 접근이었다고 했어요. 제게 관심을 보였던 것도 쫓아다녔던 것도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얻은 것도 모두 제게 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죠. 남편이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게 된 건 회사 사람들끼리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어진 술자리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었어. 당신, 칭찬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뭐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자랑했던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집에 있을 수 있는 자제가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일을 한다는 식의 말이었지. 그때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 사실 그전까지는 당신은 나에게 그냥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보지 않았거든. 내가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살 만큼 여유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어쨌든 당신의 배경이 대단하다는 그 말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야. 이쯤이면 내가 왜 그랬는지 당신도 아마 짐작하고 있을 거야. 맞아. 내가 워낙 어렵게 자랐고 원래도 없는 형편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지질이 어렵게 지냈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자랐지만 항상 내면에는 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릴 적에는 그 부에 대한 열망을 성취하겠다고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화 속 성공 스토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열망을 억누르고 체념하며 살아왔다. 그때 당신이 나타났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열망을 이루어 줄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거부했다. 그래도 난 당신이 내 열망을 이루어 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여 당신이 나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걸고 노력했다. 장인어른과 장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끝까지 매달렸다. 당신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뻔뻔한 행동까지 다 거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성공을 거뒀고, 그로부터 정말로 원하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이나 주변 환경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가정에 들어가신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저의 행동에 대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어 당신과 장모님, 장인어른과 평소와 다를지도 모를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겠지만 특별하지 않은 날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거나 여유 있는 시간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선물을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돈보다는 시간과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경 쓰는 산마리아,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돈 걱정이 앞서던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한 그 삶은 난 너무 좋았어. 또한 연애를 하면서 알아간 당신을 사랑해서 그때의 삶을 만족했습니다.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어. 정말 그 삶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게 접근한 남편의 이유를 들으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밝힌 사실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왜 남편에게 사과를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다는 부분부터 읽기를 꺼려 했습니다. 남편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요.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 친정 부모님께 직접적인 피해를 준 행동을 한 뒤에도 그 전까지는 삶이 만족스러웠다며 행복했다고 말하며 글을 쓰고 있었던 저를 보니 가식과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읽어봐도 남편의 변명만 적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남편이 남긴 편지를 접으려 했었죠. 그러나 편지를 접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시모의 욕심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 부분이죠. 당신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야 내가 바라던 것은 딱 그 정도까지였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두 내 뜻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내게 시킨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 접근한 내 행동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내 변명을 하자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에게 접근한 의도와 목적은 잘못되었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당신과 장인어른, 장원님께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한 일부터 전부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것을 제안한 것도 어머니였고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을 하라고 한 것도 어머니였어요. 부추긴 일도 전부 어머니가 시킨 것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 했던 제가 어설프게 준비해서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게 최선 방안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중 일부를 어머니께서 가져가셨거든요. 매번 그랬죠. 어머니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여러분이나 부모님께 가서 자금을 받아오고 그 돈의 일부를 어머니께 드리다 보니 결국 잔돈으로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요. 그 투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업과는 전혀 다른 투자로 처음부터 다른 문제일 거예요. 사이였어. 그래도 사업은 하는 척이라도 하고 어쩌다 운 좋게 잘 될 수도 있다는 확률이라도 있었지만 그 투자는 어머니 주머니로 100% 들어가는 사이였어. 그래서 어머니를 말리려고도 보고 못하겠다는 말도 꺼냈지만 결국에는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됐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큰 피해를 입히고
당신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과 장인어른 및 장모님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 당신을 속이려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야. 하지만 당신은 이런 내가 이해되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적고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다크 성인이 부모의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나는 우리 가족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나와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든. 이후의 내용들은 남편과 신이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내용들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자녀에게 한 행동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고로 죽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신우에게 학대당했다고 하니 그 시간만 해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모의 말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시모의 일그러진 얼굴만 봐도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조여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호의 말을 따랐다고 했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 다시 한번 용서를 비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얘기해야 할 것이지만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당신이 날 만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로 대신해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입힌 피해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승지 남편이 제게 남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잠시 멈춰서 있는데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적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신이 제게 건넨 말이 생각났어요. 연락하라 라는 그 말이 그랬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제 전화를 받은 신이는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는 태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전화를 꼭 할 것을 알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네, 새 언니 말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아가씨가 남긴 편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에요. 우선 그 안에 정확히 어떤 내용의 글이 있는지는 제도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오빠가 언니에게 남긴 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략 어떤 내용일지는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짐작했던 대로 내 짐작이 맞다면 언니가 전화하여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투자금을 받은 것까지 모두 어머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머님이 그 돈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오빠가 새언니에게 남긴 글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린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전하게 돼서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오빠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고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던 게요. 오빠가 했다고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전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아가씨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 학대당한 것, 전부 오빠가 정말 다 적은 것 같네요. 하기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려면 그 이야기도 꼭 나와야 하는 이야기니까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언니 저랑 오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정말 심한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엄마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랐던 거예요. 돈과 관련된 일들 모두 그리고 제가서 말하자면 오빠가 저보다 엄마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요. 동생인 저를 보호하겠다고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괴롭혀왔어요. 당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왜 지금에야 말하냐고요? 그애 살아있을 때 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애 살아있을 때라도 말해주었으면 내가 그를 그렇게까지 비방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서야 내가 그 알아먹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까 봐서 그래요? 아니면 오바를 저질려서 시호에게 받으라고 알려주는 건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을 먼저 받을 사람에게 받으라고 할 건가요? 내가 그 사람과 이혼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말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를 듣고 나면 어떠할까요? 더 내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지금 나는 자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글이 사실이라는 것을 신우이에게 확인받은 후 더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는 남편의 죽음을 책임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신우에게 화를 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고 그 결과 남편이 남긴 글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새언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빠나 언니에게 그런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언니 마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에게 부탁드릴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부탁이 있네요. 새언니가 어머니를 고소해줬으면 좋겠어요. 신고요. 혹시 그 신고가 돈 관련인가요? 그 일을 통해 어머니에게 들어간 돈이라면 저도 변호사를 만나 확인해보고 할 생각이 있어요. 꼭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당한 부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괘씸해서 그냥 부탁해도 돼요. 아니요. 돈 관련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죽음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죽었단 얘기인가요? 그가 죽었는데 어머니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신고를 부탁하는 건가요? 오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오빠가 사망사고를 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고는 우리 엄마가 꾸몄다는 게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일으킨 사고로 오빠가 사망했다는 거죠.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이 꾸반 사고를 살인한 거라는 거군요.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어요? 언니, 오빠가 그 편지를 쓰면 누가 가장 싫어할 것 같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엄마겠지요. 그렇죠. 오빠도 자연스럽게 그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오빠는 언니에게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줬다고 자책해서 너무 죄송해해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언니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를 엄마가 언니에게 전달하기 전에 발견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엄마를 혼내고 협박하며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오빠가 다르게 했어요. 엄마를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엄마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이때 자신도 마음을 정리하고 난 후에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죠. 처음엔 강압적이지 않은 엄마의 모습에 우리는 불안했지만 더 큰 충돌이 없어 다행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걸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옛 모습과 다르게 뜻을 꺾지 않아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했던 거였죠. 저와 오빠는 그것을 몰랐어요. 안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오빠를 막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가 오빠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시모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에 저는 몰래 카메라라도 찍혀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기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종종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제 시야에 그것도 제 전 남편인 사람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듣자 너무 놀라워 생각을 멈추었어요. 그래서 입도 뻥긋 못하고 전화기를 쥔 채로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싱그러 계속 해내려가기 어려웠어요. 왔다 나갔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마 저도 새언니의 입장이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게 그 증거들도 있어요. 엄마가 뒤에서 오빠를 밟는 사진이요. 저 아가씨, 잠시만요. 그 사진 증거가 뭔지 궁금한데, 그게 있으면 아가씨가 신고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도 죄값을 받아야 하죠? 물론 엄마가 오빠를 죽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 장면을 목격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죄값을 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직 엄마가 무서워요. 그래서 몇 번 경찰에게 신고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언니. 이런 무리한 부탁해도 될까요? 비겁한 변명이라는 건 알지만요. 사실, 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도 저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제와 오빠를 괴롭힌, 또 오빠를 죽인 엄마를 제 손으로 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몸에 새겨진 엄마에 대한 공포로 인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죽은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밝히려던 진실과 오빠를 죽인 엄마를 처벌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비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신고해주세요. 제가 엄마의 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전부 보낼게요. 또한 다른 증거들을 숨긴 곳도 알려드릴 테니 엄마와 저를 같이 신고해주세요. 그때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신우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신우가 남자로부터 받은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제게 신고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오빠의 뜻을 이어받아 시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길 부탁하고 있었죠. 저 또한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용서한 적은 없지만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여동생에게 신고를 약속하고 시모가 남편을 살해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우는 감사의 말을 여러 번 전하고 그 후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 있는 위치 정보를 제게 보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경찰서로 향했고 교활한 시모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체포를 요청하여 살인사건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시신이 화장되는 살인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잃을 수도 있다며 급히 사전 영장을 요청했고 다행히 신우이가 제공해준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사전 영장을 받아 남편의 장례를 마치기 전 시모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뻔뻔하게 시모는 체포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시모의 죄를 말하더니 시모는 나라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고 말하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이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생각해. 당신들이 누구의 거짓말을 듣고 하는 거야?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서 빌 수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인정해? 나는 새언니에게 엄마가 오빠를 죽였다는 증거를 다 줬어. 그리고 오빠가 새언니에게 쓴 편지도 건네줬다고.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곧 다 알게 될 거라고. 그게 그렇다. 엄마가 한 짓에 대해선 오빠에게 사죄해야 하고 빌어야 해.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너 미쳤어, 이 미친년아. 너희도 교도소 가게를 여는군. 이런 짓을 왜? 저기요, 경찰 선생님들, 이것에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혼자 꾸민 일이에요. 아, 제 딸이 한 짓을 참아 신고할 수 없어요. 옆에서 입 다물고 있었으니 죄는 없어. 시모는 자신의 죄를 신께서 덮어주실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부정하고 죄를 피하려고 했어. 재판 중에도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신우가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그리고 신이 방조죄로 처벌받게 됐어. 신우로서 억울한 처벌도 받을 수 있었어.
입을 다물고 싶어서 이득이 있었지. 그리고 신우는 얼굴을 가만히 하면서 시모를 돕고자 했으면서도 그저 받은 아동학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아보니 아동학대를 인정받으면 감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아가씨가 오빠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언니, 괜찮아요. 오빠가 그런 일을 겪었고 전 잠시 교도소에 간 거잖아요. 무고한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언니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어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오빠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됐으니 만족해요. 이 사건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울부짖고 피해자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나마 시호가 적은 형량을 받진 않은 것이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저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긴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됐고 민사로 하게 된 소송으로 시호에게 있던 저희 부모님의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모든 게 잘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제 기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뭔가 계속 찝찝한 기분이 증명해요. 그런 마음을 계속 담아가고 있죠. 아마도 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사람도 그런 불합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 신우이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푹 놓고 싶고 죽은 전 남편이 편히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서요. 또한 앞으로도 신우이를 신경 써줄 계획이에요. 신우이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에 시달리지 않으시고 누구든 자의식 있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저처럼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